저희 환자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이 환자들이 잘 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려동물하고 나하고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둘이 같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걔도 이런 병에 걸려요? 고양이도 이런 병에 걸려요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저희는 개나 고양이하고 아주 많은 질병을 공유하고 실제로 그 인수공통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개하고 가장 많은 그 질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집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반려동물 천만시대, 이 극단적인 날씨에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은 또 어찌하나 마음 쓰일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실제로 기후재난에 노출된 동물들, 그리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더욱 취약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천명선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도 반려인이신가요? 반려동물인? 예, 뭐라고 맞습니다. 부르나요? 예. 저는 고양이 5마리를 키우고 있고요. 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5마리나? 네, 저희 가족은 사람보다 고양이가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지금 교수님 연구하시는 분야를 수의인문사회학, 인간동물학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걸 연구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수의학이라는 자연과학에 가까운 학문 안에서 오히려 조금 더 인문사회학적인 것을 찾는 그런 분야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인간동물학은 사실은 굉장히 더 큰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학문 분야 안에서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좀 더 인간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서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연구의 흐름이고요. 한 90년대부터 좀 이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인데 이제 수의학 분야에서는 당연히 그 동물의 질병 아니면 이제 동물의 질병을 치료하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접근하는 이런 방향으로 인간동물학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직접 동물을 치료도 하세요? 그럼요. 저는 면허가 있는 수의사입니다. 그러나 그러시구나. 지금은 이제 병원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는 치료에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시구나. 예. 이 지금 하시는 연구를 우리 이제 방송의 주제가 기후인데요. 기후 변화, 기후 위기와도 이렇게 연관시켜서 좀 연구가 좀 되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이 부분들은 보건학이라든가 이제 전염병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쪽에서 훨씬 더 많이 그 접근이 되고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런 질병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또 이제 사람들은 이런 때에 이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동물과 함께 어떻게 이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간 동물학, 제가 과거에 들었던 원헬스 이런 거하고 좀 네네. 관련될 것 같긴 예, 한데요. 맞습니다. 우리가 동물과 함께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반려동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 분들은 아마도 그냥 가축은 우리의 소비를 위해서 또 맞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예. 필요하다 이런 정도 생각할 것 같은데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인간과 동물이 이렇게 함께 살아야 하는 어떤 논리적인 이유 이런 거를 좀 이게 어떻게 이게 질문을 어떻게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혹은 왜 함께 살아야 하냐고 말을 한다면 그건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동물하고 같이 살고 있는 거라서 그런 인식이 많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는 인간 역사에서 볼 때는 가장 많은 수의 가축을 인간이 키우고 있는 중이고요. 반려동물의 숫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현재가 숫자를 지금 전 인간이 세계적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인간이 지금 우리와 함께 사는 동물의 숫자를 아주 많이 불려왔고요. 어느 정도까지 우리 사회가 이 동물들의 숫자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싸게 단백질을 공급하는 이제 이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싼 값으로 이제 숫자를 많이 불리는 게 여태까지 이제 과제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 좀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용어 처음 들었습니다만 비인간 동물 네네네. 이런 표현도 쓴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죠? 그러니까 인간이 동물을 얘기할 때는 항상 인간을 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인간은 동물이죠. 우리도 다른 동물로부터 식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를 해야 되고 또 이렇게 또 움직여야 되고 또 언젠가는 죽게 되는 이제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인간도 그 부류의 하나인 거고 그렇다면 인간을 동물이라고 하고 보니
우리가 여태까지 이용했던 동물들 혹은 인간이 아닌 동물들을 칭해야 되는 때에 단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인간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인간의 어떤 반성적인 생각들을 좀 담고 우리도 동물 중에 하나다. 요런 동물을 약간 더 존중해 주는 마음입니다. 동물을 그냥 인간의 이용에 네. 심하게 말하면 착취의 대상이 아니라 네, 좀 네. 공존의 대상 이런 관점에서 좀 보자. 그런 조금 더 존중해서 존중해서 주체로 보자. 좀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그래요. 담았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기후와 관련돼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벌써 지난 주말에도 엄청난 이제 폭설이 내렸고 또 이번 겨울에도 여러 기후 변화의 모습들을 우리가 겪게 될 것 같은데 이런 날씨의 변화, 이런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이런 극단적인 날씨가 동물에게 주는 영향을 좀 총론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이 겪는 어려움하고 거의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이제 보셔야 될 근데 거예요. 옷을 안 입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지금 아마 뉴스 같은데 보시면 가축들이 한꺼번에 이제 기온이 확 내려갔을 때 죽는다든가 온도가 확 올라갔을 때 한꺼번에 이제 몰살을 했다던가 아니면은 막 폭우가 쏟아졌을 때 가축들이 그대로 갇힌 채로 죽었다던가 이런 뉴스들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의 가축들이 폐사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때 가축이라 하면 어디에? 소, 돼지, 닭 이런 동물들이죠. 폭염 때문에. 그렇죠. 폭염 때문에 어제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한국만의 현상인가요? 다른 나라도 그런가요? 일단은 더위가 굉장히 심했던 나라들. 나라들에 국한이 되겠죠. 최근에는 이제 동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집약식 축산이라 그래가지고 한 곳에 모아놓고 가둬놓고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재난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 동물들은 갈 수가 없잖아요. 어딘가 그렇죠. 움직일 수가 없고 사실은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동해서 놀 곳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주 위험한 그럼 상황이 되는 거죠. 호주처럼 좀 인구는 적고 땅은 넓은 이런 지역에서는 사실 방목해서 소를 키우잖아요. 이런 데는 조금 피해가 덜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방목해서 키우는 방식들은 물론 당연히 땅도 있고 풀도 있어야 되는데 이제 아마 보셨겠지만 호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기후 위기의 한 이제 파트이긴 합니다만 산불이 심하죠. 어마어마하게 크게 났었잖아요. 네. 그래서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동물들도 사람이 겪는 모든 위험을 함께 겪습니다. 그 리스크는 다 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래요. 저는 사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털이 있고 하니까 그리고 뭐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빨리 적응을 하겠지. 더위와 추위에 이런 막연히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 않군요. 사실 아마도 이제 아주 인간하고 가깝게 살고 있는 뭐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적응하는 것만큼은 적응을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그렇게 다수로 키우고 있는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스로가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들을 많이 이제 뺏긴 상태죠. 돼지도 털이 거의 없고요. 야생종하고는 다르게 아니면은 전통적인 어떤 종들하고는 다르게 이미 돼지는 털이 거의 없는 상태로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았고요. 닭들 같은 경우에도 털이 많이 빠집니다. 깃털이 키우다 보면 그리고 거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자기네들의 체온 기능을 못할 정도의 상황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길고양이도 마찬가지. 길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가장 잘 적응을 하고 있는 동물이 아닌가 그래도. 생각됩니다. 네, 도시 안에서는요. 그래요. 제가 또 수의 대학에 계시는 교수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기후 변하면서 반려동물의 눈에 감염증이 늘었다. 이게 아마 아직 논문까지 막 발전되진 않았지만 이런 보고들이 있다. 근데 좀 들으신 얘기 있으신가요? 사실은 반려동물의 어떤 감염병이나 아니면 아토피나 알러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인간만큼 잘 연구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동물들을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피부병이 좀 늘고 있는데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알레르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라고 보실 텐데 그건 사람이 아토피가 증가하는 것과 사람의 알러지가 증가하는 거하고 비슷한 어떤 추세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사람하고 환경을 공유하거든요. 특히 이제 개나 고양이 같이 집에서 키우는 동물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노출되어 있는 실내 환경, 그다음에 실외 환경 이거에 거의 지금 같이 노출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얘네들은 몸집이 작고 또 대사의 방식들이 인간하고는 약간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피해들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피해가 저는 이제 제가 인간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여쭤보자면 그런 어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를 들어 진드기 같은 게 더 많아진다든지 이랬을 때 어떤 개나 고양이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의 눈에 병이 생겼다. 그것이 다시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런 경로도 가능한 건가요?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동물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감염되는 이런 이제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에도 뭐 톡소플라즈마라든가 이거 기생충성 이제 네. 감염병인데요. 이런 것들은 꼭 기후 변화는 아니더라도 이미 이제 그 동물을 통해서 인간에게 감염되는 이런 질병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진드기라든가 모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벡터라고 합니다. 그럼 즉 그 바이러스를 옮겨주는 이런 절지 동물들. 네. 근데 이런 동물들은 곤충이고 사실은 동물이거든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기후가 맞아요. 변화를 하면 이 동물 작은 동물들이 분포하는 이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숫자 같은 것들이 이제 확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 당연히 뭐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문을 열어놨다든가 이럴 때에 동물들한테 피해가 갈 수 있고요. 여기서 바이러스가 인간한테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이런 거 잘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죠? 이런 연구들이 좀 되고 있습니까? 이런 거 좀 어떤 연구 결과가 이렇게 네. 확산된다든지 어떤 이런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좀 알려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수의학 하시는 교수님들이 하시나요? 어떤가요? 그런 연구 이런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병들이 이제 인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나 고양이를 통해서 인간에게 어떻게 전염되는가 이런 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로 개나 고양이가 이것들 위해서 어떻게 아픈가에는 관심을 잘 갖지를 않아요. 그래도 이제는 천만 이 네, 네. 반려동물 시대는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확실히. 맞습니다. 네. 이런 농담이 있어요. 예전에는 강아지 처음에 집으로 데려오면 엄마가 이제 개를 만졌으면 손을 씻고 밥을 먹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에는 개 만지기 전에 손 씻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몇 년 됐습니다만 이제 이런 농담들이 있는 것은 이제 아무래도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우리가 얘네들한테 뭔가 좀 그 병원체를 옮겨줄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그 위험성들을 좀 인지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한테 이렇게 최종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연구들에는 당연히 국가가 이제 그 투자도 하겠죠. 근데 그게 거꾸로 되면 잘 하지 않습니다. 좀 수의학에 예. 계신 연구자들께서는 좀 그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있겠네요. 연구비라든지 그렇죠. 예. 연구 환경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왜냐하면 저희 환자는 동물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이 환자들이 잘 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이번에 우리 이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던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그 아픈지 몇 명이 감염되는지는 아주 많이 조사가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 집에 키우고 있던 고양이라든가 강아지에 대해서 조사가 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 질병을 조사하러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매개체 아니면 그냥 환경에 인식이 된다 이거죠. 다른 물건들하고 똑같이 얘네들한테 혹시 바이러스가 오염되진 않았을까? 뭐 이제 이런 거 정도로 하지 얘네들이 이 질병에 걸려서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얼마나 아팠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하지 않는 거죠. 그래요. 혹시 이제 서울대 동물병원에 이런 어떤 질병을 앓는 반려동물을 이제 그 보호자 또는 뭐 부모 이렇게 데려왔는데 이게 좀 기후 관련된 그런 영향이 있어 보인다 이런 식의 그 느낌이랄까 어떤 이제 치료하는 교수님 입장에서 이런 게 좀 감지가 되나요? 아니면 아직은 그런 거는 잘 파악이 안 됐다고 했을까? 아니면은 어떤 인식이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것을 기후변화라는 굉장히 큰 흐름 안에서 보고 아주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런 어떤 작은 질병들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연구들이 이렇게 여태까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예,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오히려 그쪽에서 사각지대라고 볼 수가 있는 게 생태에서, 그러니까 생태계 안에서의 야생동물들이라든가 아니면 가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전염병을 특히 중심으로 해서 영향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들도 그렇죠.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인간하고 굉장히 가깝게 살고 있고 모든 환경과 질병을 공유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관심들은 좀 적은 편이긴 합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보면은 저는 사실 반려동물을 안 키웁니다만 보면 막 이런 아기가 타야 될 손수레도 막 강아지를 태울 정도로 그 네네네. 지극정성인데 그래도 별로 그런 데 관심은 좀 없는 편인 것 같으세요? 실제로는 반려동물하고 나하고 같은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인식들이, 그러니까 즉 우리가 인수공통 감염병이라고 그렇죠. 하는 게 이제 둘이 같은 어떤 증상을 나타내고 같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해요. 이제 일반 그 저희가 대중들하고 대화를 해볼 때는 걔도 이런 병에 걸려요? 뭐 고양이도 이런 병에 걸려요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온연동물로서 저희는 개나 고양이하고 아주 많은 질병을 공유하고 실제로 그 인수공통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인간은 개하고 가장 많은 그 질병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인간이 가장 같이 오래 살아온 동물이 개이고 가장 그 가깝게 있는 동물이 개이기 때문에 인수공통 감염병의 병원체 숫자로 보자면 가장 많은 걸 개하고 같이 공유하는군요. 많은 걸 공유합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올해 폭염, 뭐 또 폭설, 또 이 폭우 막 이런 것들 다 겪고 있는데 이런 거를 겪게 되면은 이럴 때 동물을 특히 뭐 이런 가축도 마찬가지 동물을 키우는 그 사람이 좀 더 피해에 많이 노출될 수 있고 취약계층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도 기후위기 안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이미 이제 인간 쪽에서는 많이 되고 있죠. 있잖아요. 불평등으로 예, 얘기를 맞습니다. 많이 하죠. 불평등에 대한 것들이 아주 복잡하잖아요. 사실 그럼요. 쉽게 되지는 않는 문제인데 동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아주 취약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질병을 앓고 있고 뭐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조차도 조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반려동물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로도 위험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난 상황을 한번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불이 났다거나 혹은 이제 홍수가 났다거나 그랬을 때 갑자기 긴급하게 대피해야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집에 저같이 고양이가 이렇게 5마리가 있을 경우에 얘네들 어떻게 데리고 이제 대피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해가 그쵸? 되네요. 예, 아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히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그 자기들을 놀라게 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숨는 경향들이 있어요. 주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찾아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일단 데리고 나갈 수 있다고 치더라도 제가 얘네들을 데리고 어떤 보호소로 가야 하는데 그 보호소에서 동물을 받아주는 곳은 사실은 거의 없거든요. 최근에서야 이제 반려동물들도 같이 있을 수 있게 하는 이제 보호소들의 시설이나 이런 게 생겼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보면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이제 길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위험들이 있어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우리 2005년도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라고 굉장히 큰 어떤 재난이 있었잖아요. 예. 알죠. 그때 한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반려동물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유 중에 하나예요. 반려동물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반려동물은 구조하는 차량에 못 타게 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아주 많은 슬픈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버리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럼 개들을. 그러니까 아예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뭐 그 절반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일부 같은 경우에는 그럴 거면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교수님께서 아까 5마리 고양이를 네. 키운다고 하시니까 제가 너무 이게 와닿는데요. 왜 할리우드 영화 보면 이런 재난 상황 갑자기 뭐 또 뭐 폭격을 만든지 할 때 강아지나 고양이를 이렇게 들고 막 가는 영화가 있잖아요. 근데 5마리면 정말 이걸 한꺼번에 들고 나기 너무 힘들고 선택을 한다면 누구를 선택할 거지 이런 것도 다 고민스럽고 할 문제가 그 순간에 딱 생기겠다는 게 이게 뇌리를 딱 스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항상 상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는 있는데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구조 인력도 좀 이게 돼 있습니까? 소방방재청 이런 데서? 지금은 이제 우리 전문가들이 소방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 이제 이런 세미나들을 좀 시작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뭐 고양이를 구조하러 가셨다든가 뭐 이런 거 했을 때도 다치시거나 이런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습성을 일단은 좀 아셔야 이 동물들을 구조할 수가 있고요. 제대로. 그냥 동물이 불쌍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들이 그걸 구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도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특별히 도구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 말이나 소라고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반려동물로 말을 별로 안 갖고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축사에 불이 붙었다든지 이런 경우. 예.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람 힘으로 못 끌어내기 때문에 이제 도구들도 좀 좋은 도구들이 필요하고 강력한 도구들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개발이 잘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재난 상황에서 동물이 일단 위험하고요. 그 재난에 굉장히 취약한 존재가 되는 거고 이 동물들과 함께 있거나 혹은 이 동물을 구조하려고 시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위험에 같이 또 구조를 하려는 분들도 그렇고 또 같은 보호자 함께 있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떠나기 힘드니까 그럼요.
또 동시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듣고 네, 보니까.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해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지자체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이제 준비가 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차차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반려동물 보유세 네.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보유세의 근거는 뭡니까? 사실은 예전에 보유세가 가지고 있었던 원래의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원래의 보유세가 가지고 있는 이유는 좀 약간 더 경제적인 이유였었죠. 왜냐하면 얘네들은 뭔가를 먹고 뭔가를 싸고 뭔가를 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생산하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만약에 그냥 키우려면 특별히 생산적이지 않은 어떤 존재들을 키우려면 근데 얘네들이 자원을 소비한다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네들이 식량을 축낸다든가 혹은 다른 자원들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주 옛날에 이제 아이디어에서 시작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사람 먹을 거를 맞습니다. 이제 반려동물이 그 먹게 이유였던 된다 거죠. 예. 그런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는 좀 있는 사람들, 여유로운 사람들이 동물을 키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것도 아주 이제 틀린 말은 아닌 것이 실제로 그 반려동물들 사료 내지는 반려동물한테 쓰이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반려동물 숫자가 얼마큼 늘어났을 때 그게 어느 정도의 그 인간 사회 로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버든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네. 아주 이 정도까지 숫자가 많지 맞아요. 않았었거든요. 지금 1000만이 되고 나니까 네, 이게 네. 얘기가 좀 다르네요. 자원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생각들을 좀 해야 될 텐데요. 대부분의 동물들, 그러니까 반려동물들은 잡식이기도 하지만 또 고양이 같은 경우에는 육식이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른 동물들을 잡아서 먹여야 되는 이런 또 가축들을 또 늘려야 되는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의 이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는 어려운 많은 또 이제 부담들을 우리 농업이나 축산에 또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측면들이 있었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얘기되고 있는 반려동물 보유세는 그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동물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제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동물을 일정 수준까지 보호하겠다 내지는 동물이 나라에서 일정 수준 정도로는 좀 살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국가 법에 있고요. 이제 국가의 책임 안에 들어갑니다. 국가와 지자체 그다음에 그 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책임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반려동물을 보유한 사람한테 지어져야 되는 건 아닌데 이제 최근에는 약간 이제 맥락이 좀 꼬여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니네가 동물 좋아하니까 동물에 관련된 모든 돈을 내렴 이런 식의 맥락들이 생겨서 제가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뭐 동물 복지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동물 복지 돈을 내는 돈들이 동물 복지에 쓰일 것인가 혹은 뭐 동물 복지 수준을 높일 것인가라고 보자면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맥락들로 얘기들이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유기동물 보호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라고 하면 사실 버린 사람들은 상관이 없고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네요. 이걸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차 보좌가 되네요. 네, 그건 네. 조금 이상한 논리가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는 우리 사회 안에서 이제 동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어느 정도 숫자로 어느 정도의 그 안녕한 상태로 우리가 이 존재들을 인정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런 질병이라든가 모든 우리 그 기후 재난의 상황 안에서 이들을 이해하고 이들이 갇혀 있는 그 이들이 또 갖고 있는 위험들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많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은 딱 자기만 떼어놓고 생각했을 때는 이 위험 자체를 총체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동물을 그 안에 피해자로 같이 집어넣음과 동시에 그 데이터들이 좀 더 뚱뚱해진다고 해야 될까요? 아주 풍부한 데이터와 많은 사례들을 더 포함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 코앞에는 닥쳐 있지 않지만 동물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오게 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동물들의 동물들의 질병 상황이라든가 동물의 그 복지 상황들을 국가가 일정한 수준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나중에는 이 사회 전체의 위험도를 좀 줄이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방식이거든요. 결국 그게
동물의 복지, 네. 동물의 안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인간에게도 도움이 되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 말씀이시죠. 마지막 그 코멘트가 좋은 것 같아요. 결국 기후 위기 또 그에 따른 각종 재난에 따라서 동물만이 아니라 인간도 동시에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이걸 종합적으로 보는 네. 그런 관점에서의 어떤 국가적인 지원 또 연구 또 어떤 생각의 확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영선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